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네, 해외 부실학회 참석과 외유성 출장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철회,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자성이 있었습니다만 야권에선 인사 실패에 대한 청와대 검증 라인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호장용,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 사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특히 지명 철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죠? 예. 낙마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명 철회 대신 우리 조동호 전 후보자. 네. 가장 핵심적으로는 아마 그 부실학회 참석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물어봤고 서류로서 답변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명 철회까지 가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정호 후보자님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부담스러우셨고 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호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검증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사실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이 왜 있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지금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과거 사례를 좀 아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국정원에서 존재하는 조난 자료라는 걸 활용하는 경우들이 지금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라는 것이 다른 타 기관이나 어디서 메꾸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당장 그렇다고 뭐 국정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찰이라는 또 다른 국가적인 부작용들을 출현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메워나갈 것인가는 현재 그 과정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이 두 사람 낙마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근데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최정호 후보자님 부동산 세채 문제에는 영향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이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이게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스스로보다 좀 엄격했어야 되고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인사검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세밀하고 세심하게 전문적으로 좀 판단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야당 입장에서는 낙마시켰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책임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즉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운영의 수단으로 보통 인사와 정책 그리고 메시지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든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인사 부분이 저는 이제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다. 그래서 정말로 청와대 인사와 민정 기능은 이게 작동하지 않는 시계랑 똑같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 의원님 이제 여러 가지 또 인사검증이 어려운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직자를 일단 그 조사를 할 적에 기본적으로 그 장관이나 어떤 인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그게 한 300가지 정도가 되죠. 지금 아마 더 보완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만 솔직하게 답변을 받고 확인 감정만 제대로 해도 기본적인 부분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 몰랐다면 이내 시스템에 중요한 허점이 있는 거고 알고 했다면 도덕성하고 저는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인사들을 내보내냐 이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총리께 질문을 드려봤던 부분도 있고 또 언론 보도를 한다면 이거 알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알고도 그냥 장관 후보자로 국회에 내보낸다. 저는 이 정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사라는 부분이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적에는 이 부분이 이제 국정의 동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민심도 회복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좋은 계기인데 그래서 이제 인사를 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보면 완전히 인사가 망사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보좌하기 위해서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안 묻고 지금 청와대를 이 부분에 쇄신하지 않고 그냥 간다. 저는 그러면 지금 두 명의 후보자를 지명을 처리하고 한 명은 사퇴했지만 그거 가지고 저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두 사람 경질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가요? 권한에 따른 자기 역할을 다 못했을 적에 거기다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가 일단 이번 사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명철에 아까 처음 시도를 했다라고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고 이른바 7대 배제 원칙 이번 기회에 좀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저는 뭐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전하는 과정, 7대 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전문성과 그다음에 이 철학 가참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과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에도 잘 없지 못하고 또 탈탈 털 경우에는 또 먼지 안 나는 경우들이 없다라는 이런 세평들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사실 이제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지금 청와대도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저는 눈높이 문제를 먼저 검증하기 전에 7대 검증 기준 자체를 너무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복 경우에는 또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을 단순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진퇴 문제랑 별개로 이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검증을 전담하고 있는 이 기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는 본인의 민정수석 기능들을 다 하고 있고요. 비서실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해당 아까 말씀하신 뭐 300페이지 넘는 자료들을 받고 그걸 이제 확인 절차를 하는데 대부분 이 확인 절차라는 것이 본인한테 문답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문제가 지금은 오히려 핵심적으로 얘기되고 좀 논의되고 좀 그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 사태를 청와대 내에서는 좀 밀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좀 무겁게 그 발언들이 왔다. 이게 이제 청와대 쪽 얘기거든요.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이 두 분의 경우에 민주당에서 혹시 경질을 요구한다면 청와대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인사를 실제 담당했던 사람들의 부족함인지 이게 개개인의 문제, 다시 말해서 그분들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현재 지난번 말 과거 인사 시스템에서 이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적폐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채 안착되지 못한 문제인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정치적으로 어느 한두 분의 진퇴 문제로 이 문제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 낙마했습니다. 7명 중에 이제 5명 남았는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걸로 나머지 5사람은 대통령 임명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지금 뭐 자유한국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지금 두 분 이렇게 이제 지명 처리하고 또 사퇴한 이분들은 사실상 사석에 불과하다 이런 게 이제 야당의 사석이다, 버리는 돌이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과 자질 문제, 또 이 편향된 대북관, 뭐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은 완전 부적격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정책 역량을 검증해 보니까 이건 정말 이제 쉬운 말로 별 볼 일 없더라. 뭐 이런 이제 정책 역량도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강행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요. 또 지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소 뭐 감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황교안 그 대표가 김학의 동영상을 봤니 못 봤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답변 태도라든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 장관이 국회와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태도, 앞으로 보면 장관이 되면 어떤 자세로 과연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기 태도에 때문에 문제가 이런 있다, 부분은 박영선 야당에서는 굉장히 후보자는.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머지 세 분은 일단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하시는 걸로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마 또 다른 부분하고 다른 분에 대한 어떤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연동돼 있다, 야당 이렇게 입장에서는 보입니까? 청문 보고서를 부정적 의견으로 싣고 채택하더라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가결의 의미 이런 정치적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 반대 입장 얘기하고 있고 혹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부정 의견을 달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는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꼭 이슈가 되는 상황을 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면 부적격 의견을 정확하게 적시하면 되는 거고요. 적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당이 있으면 적격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네. 국회의 권한인 양 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뭐 좀 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고 대통령께서 강행하시면 그만한 뭐 국정 부담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저는 그것은 좀 오산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두 후보자 관련해서는 명백히 사실은 부적격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분들의 태도, 발언,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것이 본인들하고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또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청문 보고서 채택조차 안 해준다. 글쎄요,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청문회에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 야당 의원님들은 박영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청문을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노트북 겉면에다가 거부한다고 박영선 후보자를 거부한다고 거부한다고 본인들이 구창모까지 붙이시고 사실은 검증 과정 내내도 개인적인 문제만 얘기했지 정책 검증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끝나고 2차 질의, 3차 질의 해야 될 입장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이제 청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마치 박영선 후보자한테 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만들었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청문 채택 보고서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2명을 일단 잘라냈으니까요. 5명은 일단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안 하더라도 또는 부정 의견을 달더라도 임명은 강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부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차피 대통령께서 뭐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전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그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지명했을 적에 현재 청와대가 이제 5대 원칙을 위반한 분들이 77%였습니다. 그리고 7대 기준을 확대했을 적에는 80%가 다 위반이 됐죠. 이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분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그냥 가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그냥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8분입니다. 8명에서 그냥 임명해버렸죠. 저는 그래서 이제 야당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제까지 어떤 그 전국 운영의 어떤 행태를 봤을 적에 2명이나 낙마를 시켰으면 5명 그냥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예상은 되지만 옳지는 않다라고 보신다.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야당은 표면적으로 사실 반발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야당한테 이렇게 손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국민들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 문재인 정부는 저런 사람들 계속해서 장관을 시키는구나. 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쌓여가지고 언젠가 폭발하는 시점이 온다. 그래서 이게 이 새우에 옷 젖는다 이런 어떤 말에 대해서 정부가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초기에는 이제 지지도가 높아서 임명을 강행해서 넘어갔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추세가 하향 곡선인 상태에서 저는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정권에도 많은 제가 어떤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자.